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네, 서보이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총찬님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장총찬이 이게 인간시장인가? 예전에 뭐 소설의 주인공 성함이 아닌가요? 뭐 그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이시니까 반갑게 또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약간의 그 사과 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제가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경솔하게 너무 가볍게 언급을 좀 드렸던 약간 장난처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가만히 방송 끝나고 저에게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좀 더 진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제 멘트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중하게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 배우 차승원 씨 어떤 그 영상이 하나 나와가지고 갑자기 보던 중에 차승원 씨가 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능력이 뭐 있지 못할 수도 있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열정마저도 없으면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근데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배우 차승원 씨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분이 이 말씀하시는 그 멘트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과 멘트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시작 멘트 관련해서 제가 일단 진중하게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관련해서 오늘은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야기를 좀 들어갈 걸로 하고요. 그래서 시장 동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3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로 시작했고요.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출발했는데 역시 오늘도 딥페이크 관련 이슈로 보안 관련주가 오전 한때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양자 아모나, 의료 AI, AI 챗봇, 원전, 우주항공, 엔젤산업, 조선, 건설기계, 코로나 진단키트와 엠폭스 관련주들이 강세 출발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전일 이어서 관망사가 짙었던 미국 주식시장이었는데 유가와 그리고 경기 우려 관련된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빅테크 주가가 엇갈렸는데요. 특별한 순유입이 부재했고요. 여전히 부동산이나 금융주가 미국 시장에서 강세가 지속된 점도 특징입니다. 리비아 석유 중단 우려 관련해서 어제 조금 영향이 거의 미미할 것이다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WTI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CB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경기 우려를 소폭 완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미국의 CB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실측치와 그 다음에 예상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치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여건이나 소비재 구매 의향은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기 활동성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경계감을 다소 좀 누그러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한 국내 시장은 15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대폭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금일도 헬스케어 상승세 지속 중인 가운데 코스피가 화장품,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산업재 일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이브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오전장에는 오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로 오전장에는 보였습니다. 양 종목이 코스피 시총 비중 약 26%를 차지하는데 이 두 개의 회사가 다소 좀 마이너스권으로 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관망세 영향 때문에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가 또 오전에 나왔고요. 현물은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이 역시 상방 제한하는 요소로 일축됐습니다. 조선과 방산 등 산업재 섹터도 일부 업종 낙폭과대 인식이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는 쪽으로 들어왔는데 환율이 소폭 반등한 영향이고요. 방산업종 가운데 특히 이제 현대 로템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일 황제주 등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장중에 100만 원대 정도 왔고요. 유한양행이 바톤 터치하면서 오늘 장중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들이 역시나 같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대용주와 APR이 반등했는데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그리고 APR도 반등세가 나왔죠. 중국 부진의 7월 이후에 낙폭 확대됐지만 미국향 매출 기대 유효하면서 APR이 특히 반등세가 컸습니다. 엔터주는 인터넷 게임 등 낙폭 과대 성장주 반등이 나왔었지만 업황과 그 다음에 인적 우려 때문에 엔터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민희진 대표의 해임과 함께 해임 소식이죠. 해임 소식과 함께 하이브가 일단 반등을 주었고요. 하이브는 자사주 매입도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경계감에도 알테오젠 포함 바이오 상승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훈풍이 지속됐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학회 그리고 임상 결과의 개별적인 이벤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났는데 꽤 많이 오른 종목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이 전일 코스닥 시총 1위 탈환했고요. 역시나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디어 엔터 업종의 경우에는 낙폭 과대 인식의 하이브의 인적 불안감 관련된 개선 효과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음봉이 나왔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의약품 부족 소식까지 바이오주 투심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외에도 딥페이크 대응에 관련주 강세가 지속됐고 오후장 들면서 좀 흐름들이 오전에 테마주로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후장에는 수급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윗꼬리를 강하게 달기 시작했고요. 오후장 들면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와 소부장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인베스트데이 내용이 발표되면서 장 막판에 자동차 섹터가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첫 번째 자료인데요. 간단하게 좀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주환원 정책 지속 확대 추진 관련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24년까지 배당 성향 최소 25% 같고요. 기보유 자사주 3% 소각 3년간입니다. 25년에서 2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ROE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꽤 많이 올리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발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ROE 개선 관련해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이야기 이슈가 나오면서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모델을 많이 확대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된 이 종목들,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종목들이 코리아 FT 이런 종목인가요?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이 오늘 장 후반에 굉장히 또 올라오는 모습도 자동차 섹터에서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은 약해진 시장 심리 때문에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전체 7조 9천억 수준이었습니다. 1년 평균이 10조 2천억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20%가량 이상 거래대금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이 못 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쏠림이 또 이렇게 썰물 밀물처럼 한쪽이 또 올라서기 시작하면 올라가던 종목들이 확 또 윗골이 달고 빠지면서 수급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기계, 운수장비 강세였고요. 반면 전반적으로 건설업과 철강, 금속, 금융업은 약세였습니다. 역시 관련된 부분에서 유한양행이 강세가 특징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또 윗꼬리를 달았고요. 장중 한때 100만원 돌파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였습니다. 알테오젠도 역시 시가총액 코스닥 1위를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오후장에서 반도체 업종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종목별로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HPSP, 원익 IPS, 유진테크, ISC, PSK홀딩스, 테크윙, 이오테크닉스 등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종목들이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반면 금융주가 9월에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외국인들이 연이틀 차익 실험 매도 출회했는데 키움증권,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이 약세였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밸류업 지수 기대감에 26일 업종 고점을 형성한 뒤에 이 100개에서 200개 종목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이 포함 여부에 대한 시장의 저울줄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주 말고 다른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목이 100개에서 20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뭐 금융주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금융주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들도 이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면 수급이 집중되는 것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거죠. 금융주에 집중됐던 수급이 다른 섹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뭐 그런 경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금융주가 좀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번에 금리의 동결 이슈가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니까 이제 뭐 동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정부의 국고채 발행 확대 계획 이후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최근에 반등,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일부 건설주까지 동력의 일부였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살짝 하락하는 모습도 반영이 됐다. 맞습니다. 대우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하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52주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별 특징주로는 삼성 SDI가 GM과 미국 내 합작법인 투자, 배터리 공장 설립 공시에 장 초반 상승 후에 다소 좀 상승폭이 축소되는 아쉬운 모습이 보였고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은 2차전지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 HLB 등 상승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업종 약세의 지수화를 보였는데, 특히 금량이 유상증자 8천억대 엄청난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이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량 관련된 이슈도 2차전지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겠죠. 금량은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자리에서 8천억 유증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급락을 했고요. 2차전지가 대부분 상당히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 그리고 제약이 강세였던 반면 금융과 건설이 약세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등골아빠림 HD 현대일렉트릭도 자리 잡았죠. 오늘 LS일렉트릭하고 뭐 전선주들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만 오늘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대장주로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역시 오늘은 좀 그 가운데 좀 군계 일학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보시면, 네, 관련해서 실업률 발표 이후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 결과 전망치가 나왔는데 잘 안 보실 거예요.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보시면은 경제지표 좀 확대 가능하면 좋겠는데, 이게 한화투자증권에서 보여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월 초에 시장이 요동쳤던 가장 큰 이슈, 특히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나왔던 것은 실업률이 컨센을 하회했기 때문인데, 컨센 하회가 경기가 나쁘다, 경기 침체 논리가 시장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나온 경제지표들과 컨센 부합 여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표에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까지 총 14개 중에 컨센에 부합하지 않아서 경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지표가 7개 정도 나왔고요. 경기에 긍정적인 지표가 6개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는 경기가 나쁘다는 뚜렷한 신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순리대로 가는 둔화인 것이다.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리세션으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매크로 지표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쪽인데요. 장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도 좀 안 좋았고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소부장까지 안 좋았는데 장 막판에 급등세가 나왔죠. 특히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관련 주로서 언급되는 종목이 좀 더 튀어 올랐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이 5%, 7% 막 올라가는 모습들, 급등세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DS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PC기기의 기기당 메모리 탑재 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3D 패키징 시장 성장에 따른 장비 수혜주까지 기대된다며 굉장히 장문의 리포트를 썼습니다. 최근 시장은 AI 수익성 확보 어려움에 따른 우려를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아직 생성형 AI가 발전 초기 단계에 있고 법을 누르는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애플의 AI 시장 진입, 애플 인텔리전스 이 부분이겠죠. 하반기 AI가 제대로 시작되고 25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아주 장문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애플의 하이브리드 AI 전략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DS증권의 관련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데 WWDC에서 공개된 애플의 AI 기능 정리해 보면 녹음 활성화라든지 챗GPT 탑재라든지 그다음에 시리 업그레이드 등등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번에 9월달 초에 나오는 신제품이 결국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면서 AI 기능이 탑재된 디바이스가 나온다. 온 디바이스 AI가 나온다는 거죠. 본격화될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AI 모델 매개 변수별 트레이닝 비용을 보이는데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토큰 수가 아래쪽으로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검은색 실선으로 보면은 AI 모델 매개 변수 관련해서 트레이닝 비용이 이 토큰 수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관련해서 결국 이제 캐펙스라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모습이 향후에 몇 년 동안 보일 거라는 거죠. 자, 아울러서 애플은 차 자체 칩이라든지 엣지 디바이스 생태계라든지 강력한 플랫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AI 기능을 갖고 있을 거로 보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뭐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칩 설계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고 30억 개의 파라미터로 실행되는 애플 인텔리전스는 약 2GB 수준의 램을 다시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파라미터 수 증가를 감안했을 때 램 용량 증가를 비롯한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애플 역시 차세대 M5 칩에 TSMC의 3D 패키징을 적용하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애플의 프로세서 비교인데 AI 지원 여부는 역시 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램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램 탑재랑 관련해서 A16이 최대 6GB인데 M1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16GB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AI 지원이 되면서 A17 Pro라든지 M1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높은 램 탑재량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반도체 쪽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뭐 애플 뭐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 삼성이라든지 다른 디바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4비트 AI 모델의 파라미터 개체 수준가에 대한 램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왼쪽에 도식화되어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AI PC 도래에 따른 노트북 평균 램 추인데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가죠. 요구사항이 최소 요구사항이 16GB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램 용량별 마켓쉐어인데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 램이 많이 들어간 디바이스가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검은색 실선이 높게 올라가 있는데 검은색 실선이 뭐냐면 8GB짜리의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회색이 보이는데 회색도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12GB 그죠? 그 이상 12GB 그 이상이 계속 기다가 점유율이 15%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파란색 중간에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 6GB짜리입니다. 결국은 램 용량이 높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편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시장의 시간으로서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6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오전 6시에 한국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 같고요. 내일 한국 시간 7시 30분에 젠슨 왕의 인터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직전에 이 엔비디아 관련된 영향력이 바로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시초가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가장 관건인데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287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4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세이긴 하지만 스트리트 컨센이 있다는 거죠. 스트리트 컨센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스트리트 컨센이 있는데 이 스트리트 컨센이 매출이 300억 달러 넘을 거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286억 달러, 287억 달러 정도가 나오면은 그것도 괜찮은 실적인데 300억 달러 안 돼서 이 스트리트 컨센을 못 맞췄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또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향후에 매출 가이던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보수적인 분석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젠슨 왕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 이 부분도 어떻게 자신감 있게 근거를 가지고 말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 확인을 하고 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헤드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타임즈 아시아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플랫폼 관련된 자료인데 자, 미국의 CSP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대규모 업체죠. 이 업체들이 관련해서 25년도에 자본 지출을 추가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CSP가 24년 자본 지출이 작년 대비 최소 35%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자, CSP가 계속해서 새로운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 제작 주문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확장함에 따라 25년도에 금액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를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뷰가 아직까지는 피크아웃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르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변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 미치는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정말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엔비디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신증권에서는 결국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기대감과 경계감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다 말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25년 이후로도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현재 존재하는데 역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업체 실적 발표에서 불거진 AI를 통한 매출 증가 대비 과도한 AI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뭐냐면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 때에는 AI로 수익을 별로 못 내는데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수익을 계속 못 내다 보면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가 더 좀 보수적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일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이러한 우려를 지어낼 수 있을까? 엔비디아가 지어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도 젠슨 엔비디아 CEO가 자신감에 찬 프레젠테이션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주가 수준도 어느새 전고점인 139달러에 거의 다다른 128달러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미 높아진 시장의 컨센서스, 아까 말씀드린 스트리트 컨센,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센 높이가 과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의 해석이 중요할 것이고 파월도 돌리지 못한 시장 심리를 엔비디아가 과연 돌릴 수 있을까? 시장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로이터의 그래픽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엄브렐리스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엔비디아의 옵션 가격을 분석한 표입니다. 이 분석 가격을 보면 2분기 실적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9.8%의 옵션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약 3,0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치로 S&P 500 주식의 시가총액 95%를 능가하는 수준의 엔비디아 옵션에 배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돈이 엔비디아 쪽에 배팅이 되어 있는데 옵션 쪽에 흥미롭게도 현재 엔비디아의 임플라이드 무브는 지난 11개의 분기 동안의 역사적인 평균이 플러스 마이너스 7.59%보다 더 공격적인 상황으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옵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 아래 위로도 엄청나게 높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죠. 자, 이게 약 3,0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치가 배팅이 되어 있다.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아래 위로 변동성을 갖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자, 힌덴버그 리서치, 이 공매도 잘하는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좀 직결되는 회사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 업황을 안 좋게 보고 공매도 리포트를 냈느냐? 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매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3개월간의 조사 결과 회사의 회계 문제, 관련 거래 미공개, 제재 및 수출 통제 위반, 고객 문제 등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결국은 힌덴버그 리서치 쪽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공매도 리포트는 업황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회계 문제, 회계 위험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매도 리포트를 냈다. 그래서 회계 그리고 규제 위반, 열악한 고객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뒤처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공매도 리포트를 냈다. 이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탈도 많고 말도 많네요. 반도체 쪽은 워낙 이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제약 바이오입니다. 역시 오늘은 유한양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장중에 또다시 100만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알테오젠 역시 플러스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그대로 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유한양이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진출도 가능하다 이런 오늘 기사가 또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또 유한양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한양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FDA 승인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게 레전드 바이오텍, 그러니까 중국의 레전드 바이오텍이 FDA 승인을 득하면서 8조 원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올랐었는데
2차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8조 원대 갔던 FDA 승인 이후에 8조 원대 갔던 시가총액이 20조 원까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데이터 발표가 9월 달에 페어마켓 때 있나요? 아마 유한양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2차 데이터 발표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혹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 시장에서 보기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유한양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변수로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목표 주가를 거의 도달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증권사들이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도달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 이번에 아마 9월달 페어마켓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데이터 추가적인 데이터 발표의 분석을 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울러서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 이게 이제 9월에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럽의 종량학회라든지 세계 폐암학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월에는 유럽 핵의학학회도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순차적으로 9월, 10월에 학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증권에서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K증권은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 기준금리에 따른 코스피 의약품 코스닥 제약 지수의 추이인데요. 회색 그래프로 회색 실선으로 보이는 게 이제 기준금리 추이고요. 빨간색 실선이 이제 코스피 의약품 지수고 노란색 실선이 코스닥 제약 쪽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의약과 코스닥 제약 쪽이 대부분 다 이 역방향이죠. 예, 금리 흐름과 역방향이기 때문에 코스피 의약품 같은 경우는 과거 고점을 못 넘겼습니다. 2019년, 20년 이때쯤의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미국의 9월 달에 미 하원 전체에 상정될 생물보안법이 헬스케어 업종의 주요 이슈로 이야기될 것이다. 이야기되면서 국내에 상당히 중국을 대신할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리포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HK이노엔도 굉장히 좋았죠. HK이노엔도 좋았고요.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대웅제약, 모스코텍, 뭐 종군당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최근에 녹십자라는 종목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십자도 그런 것들도 같이 움직임이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시장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 장중에도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속 게임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이 반도체가 또 올라오니까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오늘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윗꼬리를 꽤 딸고 내려왔다 이런 쪽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특정으로 쏠리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처럼 섹터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긴 하지만 하이브 이야기인데요. 역시 인적 불확실성 개선 분석에 하이브가 일단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막판에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굉장히 높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오늘 본장에서는 사실 그만큼의 상승폭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좀 아쉽죠. 민희진 전 대표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겠다. 예. 그냥 못 넘어가겠다. 법적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윗꼬리를 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투증권에서는 역시 이 오더 관련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하이브 반기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투증권에서는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소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지 때문에 민 전 대표는 보유 지분을 1,000억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하이브가 액면가 28억 정도로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위 문구에 나와 있듯이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배임 관련 고발건 역시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추가 소송권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진 걸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레이블들처럼 제작과 경영을 분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봤고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미 불확실성을 반영해 크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이 반영되기 쉬운 구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영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메리츠증권에서도 오늘 관련해서 제작 경영 분리를 통한 멀티 레이블 시스템 보완을 한다는 부분에서 결국은 어도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점, 향후 굉장히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멀티 레이블 시스템 관련된 시장의 피로도, 관련 리스크도 다소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뭐 소송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이렇게 튀어오르기가 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시나 울퉁불퉁한 어떤 뭐 길이 좀 남아있다고, 역시 남아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하진 않을 수 있다.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또 시간이 꽤 걸리는 소송일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너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지는 구간이라 좀 반등세는 조금은 단계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올해 실적도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수준은 거기에 따라서 더 좀 실적을 반영하면서 좀 계단식으로 좀 천천히 올라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입니다. 딥페이크 이야기인데 역시 오늘도 관련된 보완주들이 올라왔죠. 뭐 이런 것들은 다시 이야기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가지고 오늘 장 후반에는 다소 조금은 윗꼬리를 꽤 다른 모습이었죠.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아침에 올라갔던 쪽으로 좀 주가 오른 이후에 주가 이제 다시 윗꼬리를 달았는데, 자, 신시웨이라는 종목은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신규로 관련주들이 지금 찾아지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역시나 보안주가 이 딥페이크 관련된 뭐 정부가 강력한 어떤 뭐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관련된 올라가는 보완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럼 세사가 좋아지나? 그건 좀 별개가 아닐까 싶어요. 뭐 생각같이 그렇게 썩 많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 이슈로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움직이다가 역시나 실질적인 수혜가 관련 있을까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근데 사회적으로 분위기는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는 정말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법적인 장치라든지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결책이 솔루션이 나왔으면 하는 방법인데 또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우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피해자가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피해를 주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식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섯 번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정부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계획 발표인데요. 자, 저출산 엔젤 산업은 어제부터 올랐어요.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고 내일 발표니까 일정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수급들이 일정을 놓고 하루 이틀 사이에 땡기고 일정 나올 때 팔고 뭐 이런 일정 매매가 아닌가 싶거든요. 내용을 본다면 어제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16조 1천억 정도가 내년에 일가정 양립이나 돌봄, 주거 등의 3대 항목과 관련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16조 1천억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22% 늘어난 19조 7천억으로 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 확대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유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확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뭐 이거 가지고 아이를 놓는다는 것은 또 좀 다른 이야기죠. 이것 가지고는 출산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뭐 정부가 고민하고 해서 지원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고마운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아 휴직급여 상한을 100만 원 늘렸다고 뭐 애를 낳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정부에 또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지금 현재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비아파트 전세 물량 3만 가구 신규 공급을 한다.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아이 키우는데도 너무 힘들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또 우리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어떤 집을 또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뭐 주택 공급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더군다나 임신 지원을 위해서 필수 가입력 검사
정부 지원이 최대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정부 지원들이 이렇게 가임 관련된 뭐 이 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쌀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금은 중요한 또 정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시험관하기 이런 것들도 너무 비싸잖아요. 또 이건 비싸기도 하고 또 임산부가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원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나온다면 또 이 가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임신 지원이 또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출산 관련된 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내일 발표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하루 이틀 땡기고 내일 아마 일정 매매로 매도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유념을 좀 해야 되겠죠. 뭐 한다고 될 게 좀 쉽게 될 건 아니에요. 이 저출산 문제는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고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요. 환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딱 된다라고 참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은 연간 출생아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 계속 출생아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0.72명 정도로 작년 기준으로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요. 뭐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 표 보여드리면 출생아 수의 증감률 추이인데 그래도 올해 2분기는 조금 올라왔어요. 네, 플러스권으로. 올해 2분기는 5월에서 한 6월, 7월까지인가요? 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는 증감률이 약간 올라왔다고 해요.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는데 7월인가 뭐 8월인가 모르겠는데 최근 달은 다시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뭐 마이너스에서 출생아 증감률이 플러스권으로 약간 돌아선 2분기가 있었다. 1.2% 약간 돌아섰는데 추세적으로 가지 못하고 또 그 다음 달 이렇게 다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출산을 이렇게 하고 또 아이를 기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은 시장에서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엔젤 산업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뭐 회사가 좋아지는 그러지는 또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과거에 보면 정책 나오고 확 뛰었다가 또 제자리 걸음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그런 것도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 것들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이 중국의 화웨이 개발 참여 전기차가 또 화제가 또 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지금 화웨이도 불나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세미 트럭 불나고 유럽 쪽도 불나고 막 이렇게 자꾸 이제 화재 소식이 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차 화재 사고가 더 건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 화재 사고가 더 많아요. 그건 당연히 지금 시장에 뿌려져 있는 차량 수가 월등하게 내연기관차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연기관차도 화재가 나고 전기차도 화재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횟수로 보면 사건의 횟수로 보면은 내연기관차 화재 수가 훨씬 월등하게 많은데 희한하게 최근에 전기차 화재 소식이 좀 집중돼서 좀 이렇게 기사화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화웨이가 개발에 참여한 전기차가 돌연 자연 발화한 사건이 또 일어나면서 원인 조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에 대해서 이제 사이리스 측이 이 사이리스 전기차 아이토 M5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이 사이리스 측은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토 M5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인명피해가 없었고 그리고 배터리 팩에 불이 붙거나 타지도 않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화웨이와 사이리스 같은 경우는 이른바 하모니 인텔리전스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라는 협력 관계에 있다고 하죠. 이게 HIMA라고 하는데 이런 협력 관계에 있는데 공동 개발한 차량에 화웨이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고 하고 아이토가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출시되는 주요 전기차 시리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소식이 집중되면서 조금은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캐리, 신흥 SEC, 나노팀, 한컴 라이프케어, 태성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발화되고 불이 나면 거의 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조금 내연기관차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 테슬라의 뭐 전기차 트럭,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이 고속도로가 폐쇄된 다음에 이 화재가 진압되고 고속도로가 재개되기까지 16시간이 걸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또 전기차 화재의 약간의 단점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다 타버리니까 인명피해가 좀 더 과하게 나타난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포비아가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만 화재 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내연기관도 분명히 내연기관차도 화재가 납니다. 근데 내연기관차는 좀 오래된 차량이 좀 나는 경향이 조금 더 높고요. 근데 아무튼 뭐 전기차는 좀 신차도 불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다고 이제 시장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전기차 포비아가 여전히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는 섹터 종목들이 아직은 좀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삼성 SDI의 GM 조인트 벤처 최종 확정 공식 코멘트가 멜츠증권에 이제 나와 있는 코멘트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3프로TV 앱에 들어가셔서 시내 자료실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현대차증권에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최악을 지나서 회복되고 있는 업황에 대해서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것은 다시 한번 시내 자료실에 자료를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중국의 주간 보험 등록 대수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뭐냐면 빨간색이 테슬라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부분이 뉴6 중국의 다른 자체 브랜드, 중국 내에 이제 로컬 브랜드들의 이야기인데요. 빨간색이 테슬라, 그 다음에 회색이 이제 중국의 로컬 브랜드인데 역시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좀 주춤합니다. 이게 올바른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주간 보험 등록 대수인데 자, 이 보시면 테슬라가 지난주 관련해서 14,200대 정도가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팔렸다는 거죠. 팔려서 팔리고 세일즈가 되고 등록이 됐는데 작년에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작년에 같은 기간 동안에는 17,000대가 등록이 됐는데 이번 같은 기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14,200대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YY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중국에도 로컬 업체들 때문에 다소 좀 주춤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BYD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51,700대를 등록 대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7,800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YD가 훨씬 더 상승폭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뉴6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100대 정도였는데 작년에 올해는 33,100대로 로컬 기업들 뉴6 그러니까 뉴6 쪽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화웨이, 그 다음에 리오토, 그 다음에 니오 뭐 이런 종목들이죠. 샤오펑 이런 종목들인데 그런 쪽이 훨씬 더 지금 보험 등록 건수가 지금 같은 기간 동안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도 중국에서 이렇게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인데요. 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도 톤당 74,500위안으로 전일 대비 또 톤당 500위안이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지금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양극재 쪽의 소재주들도 좀 힘든 구간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외에도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 대형 약 1,800억 규모의 자금 지원 긴급 요청 소식 때문에 엠폭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올라갔지만 역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진단키트 테마도 역시 같이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오후장에 반도체 쪽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꽤 다는 모습도 보였고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화장품 섹터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리포트 내용은 어제 내용이 있으니까 어제 방송을 한 번 더 보시면 막판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APR 같은 경우는 북미 오프라인 판로 확장 때문에 APR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폭이 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APR 등뿐만 아니라 일부 화장품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등등도 오늘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뷰티 관련된 산업까지 말씀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내일도 힘차게 밝고 웃는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